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데요. 없던 시모가 갑자기 생기면서 겨우 2년밖에 안 되는 저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하면서 그 끔찍했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연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2년의 사내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속이 여리고 마음이 따스한 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었는데 남편의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셔서 남편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부와 단둘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헤어진 엄마와 아주 가끔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시아버지의 눈치가 보여서 자주 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의 결혼식에도 시어머니를 부르지 못할 정도였죠. 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안고 사는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부모가 이혼을 했어도 남편에겐 어머니인데 시아버지가 모자의 만남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엄마랑 만나면 안 되는 건데요? 저한테는 엄마잖아요.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마.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남편이 시어머니의 얘기를 꺼내면 시아버지는 화부터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도 화를 내는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은 더더욱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슴의 아픔으로 남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다고 했어요. 나도 이제 결혼도 했고 가끔 엄마도 보면서 살고 싶어. 난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한번 연락드려봐.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시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시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항상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떤 재앙을 몰고 올지 몰랐던 거였죠. 엄마한테 당신도 연락 좀 가끔 드려. 우리 엄마가 당신 되게 궁금하다고 하셨어. 시어머니와 연락이 닿은 남편은 오래도록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알렸더니 너무나 기뻐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며 남편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연락 드려볼게. 가끔 우리 엄마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여자들끼리 쇼핑도 가고 하면서 친해져 봐. 남편의 부탁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남편 마음을 생각해서 저는 기꺼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계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야 연락드리네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연락을 드리자마자 바로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와이프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고맙지. 언제 갈까?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시간 알려주면 그때 찾아갈게. 첫 통화에 저는 시어머니가 따뜻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러면 이번 주말에 한번 오시겠어요? 저녁이 좋으세요? 낮이 좋으세요? 그럼 난 낮에 가서 저녁까지 있어도 될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아들 내외를 처음으로 보는 자리니 좀 더 오래 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남편에게 좋은 와이프 노릇하는 거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주말이 되어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이렇게 많아? 이거 정말 우리 며느리가 차린 거야? 아, 배달시킨 것도 있고요. 에이, 사 먹는 음식은 안 좋은데 평소에는 이렇게 안 먹지? 네, 어서 앉으세요. 목소리는 온화하게 느껴지던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조금 심술맞아 보인달까요?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욕심이 많아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괜히 시자가 들어가서 제가 편견을 가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챙기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워낙에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컸던 사람이라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남편도 환하게 웃는데 제가 남편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해준 것 같은 흐뭇함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약속을 정하지 않고 찾아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나왔다. 너희 뭐 하고 있었니? 엄마, 안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면 아이처럼 반기는데 솔직히 저는 갑자기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했어요. 내가 갑자기 와서 너희 방해한 건 아니고? 에이, 무슨 아들 집에 오는데 방해를 했다고 그래요. 나도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너희 귀찮게 하는 일이 덜할 텐데 나이 먹고 능력이 없으니까 갈 데라고는 아들네밖에 없네. 엄마,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그냥 친구들 놀러 간다고 하면 부럽고 그래. 엄마도 여행 가요. 아들 뒀다 뭐해. 내가 우리 엄마 용돈은 항상 챙겨줄 거니까 여행 가요. 어머 정말? 우리 아들 진짜 최고다. 우리 아들이 진짜 다 컸네. 나도 이제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들 자랑도 할 수 있겠어. 아들 진짜 멋지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선뜻 몇십만 원이나 되는 돈을 건네더라고요.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긴 했지만 처음 드리는 용돈이니 옆에서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냉큼 용돈을 집어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거슬렸어요. 게다가 아들의 길을 띄워주면서 돈을 받아가는 모습이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유, 날이 너무 추워졌다. 엄마, 날이 이렇게 추운데 옷을 왜 아직도 그렇게 얇은 걸 입고 있어요? 뭐 어때? 옷 사는 것도 다 돈이고 내 주제에 무슨 새 옷을 사. 엄마, 그러고 다니면 아들 속상해서 못 살지. 오늘은 당장 백화점 가서 옷 좀 사요. 백화점이 얼마나 비싼데? 100만 원이면 한 2벌은 살 수 있어? 130이면 3벌까진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툭하면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모자라서 용돈을 바라는 기색을 노골적으로 비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또 선뜻 용돈을 내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몹시 거슬렸어요. 여행 간다, 옷 산다 이런 식으로 용돈을 받아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매번 핑계를 만들어 왔고 그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조금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죠. 처음에는 몇십만 원, 그러다 100만 원이 넘어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쌓인 돈이 한 달 생활비 이상은 되었습니다. 용돈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은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자주 챙겨줬어요. 용돈 드리는 거 좋은데 아무 때나 그렇게 드리지 말고 딱 정해서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아무 때나 그렇게 드리는 건 우리 살림에 너무 과해. 그래도 여태까지 아무것도 해드린 적이 없어서 그래. 엄마가 혼자서 쓰는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때? 우리도 살아야지. 어떻게 계속 드리기만 하면서 살아?
이번 달에 얼마나 들였는지 알아? 당신 너무 그러지 마라. 엄마한테 돈 갖고 치사해지기 싫어. 그리고 내가 용돈 드릴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도 봤잖아.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주는 기쁨에 빠져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에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 남편을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번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들 돈 100만 원씩 들여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걸으면서 운동하려고. 요즘 운동화는 10만 원이면 오래 쓸 수 있는 거 살 수 있다고 하더라.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운동화를 핑계를 대면서 또 10만 원을 은근슬쩍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보다가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를 했죠. 남편이 하지 못하니 저라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10만 원이면 일주일 식비하고도 넘어요. 남편이랑 제가 얼마나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요. 운동화는 다음에 사드릴게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또 10만 원을 내놓기 전에 제가 먼저 끼어들었죠. 계속 이런 식으로 기준도 없이 용돈을 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단호하지만 공손하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경우가 있는 분이라면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언제 달라고 했니? 난 그냥 그렇다고 말해준 거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 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돈 달라는 건 아니라면서도 용돈 못 주겠다는 말을 하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시선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그리웠다는 엄마가 아들에게 돈을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친모가 맞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요, 저희 정말로 넉넉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한 달에 한 번 용돈 드릴 수는 있는데 자주는 못 드려요. 지금까진 남편이 워낙 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계속 용돈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이 없으니 이런 말을 듣나 보다. 심기가 불편해진 시어머니의 표정이 정말이지 딱딱하게 굳었더라고요. 저를 흘겨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너는 나이든 시애미한테 돈 벌라고 말하고 싶니? 내가 다시는 니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할 거다. 이만 가봐야겠다. 그 정도로 말할 정도면 제가 얼마나 많이 참았을지 어른이라면 생각해 볼 법도 한데 그저 저를 탓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음에 챙겨드릴게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시어머니에게만 살짝 귓속말을 하는데 저는 다 들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만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걸 남편이 몰랐을까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본다는 걸 노골적으로 티를 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옥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퇴직을 하고 집에 있던 상황이라 집에 있다가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그이도 없는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에 들이닥칠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남편도 없이 단둘이서 할 얘기도 딱히 없었고 용돈 문제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도 않았으니까요. 내가 뭐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너랑 얘기도 나누고 살림도 도와주려고 온 거지. 살림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으로만 살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만 했지 실제로 나서서 도와준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잘한 심부름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눈치를 본다는데 결혼식에도 올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자기는 마님이고 저는 종년인 양 마음껏 부려먹더라고요. 밥은 뭐 해 먹니? 저번에 보니까 시켜 먹기만 하는 것 같던데 너는 요리를 전혀 못해? 시켜 먹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시켜 먹는 음식은 아예 먹지를 말아야지. 넌 집에만 있다면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니? 온화하게 말을 거시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남편이 없으니 타박하는 말투로 바뀌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무슨 상관인가 싶어 반항심도 들더라고요. 화장실은 솔로 박박문질러 닦니? 갑자기 살림에 관심을 가지며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용돈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잔소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도 그렇지 이런 방식은 너무 치사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네가 알아서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너희는 왜 안 갔니?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남편이랑 얘기 다 했어요. 살림 잔소리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번엔 아이 갖는 일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뜬금없었지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결혼했으면 애부터 가져야지. 천천히 갖기는 뭘 천천히 가져. 네 나이가 어디 적니? 요즘에 안 낳는 젊은 애들이 많다더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야. 그렇다고 준비도 없이 아이를 낳지는 않으려고요. 저희 아직 아이 가질 정도로 여유도 없고요. 저도 지지 않고 맞섰죠. 아무리 제가 아랫사람이라도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했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말고 애부터 빨리 가져라. 네가 매력만 있었어 봐라. 벌써 애가 들어서고도 남았지. 저도 이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계획하에 아이를 갖지 않는 것뿐인데 거기다 대고 매력 운운하는 건 지나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이가 적지 않은데 불안하지도 않냐,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거의 매일같이 들으니 저도 없던 불안함이 생길 정도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커져서 매일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시어머니만 보지 않으면 속도 잠잠해질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었죠. 작정한 사람처럼 매일 찾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 얼굴 보면 말이다. 애 못 갖게 생겼어.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악담을 하세요? 요즘 들어 삐쩍 마른 게 참 볼품없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네 나이 때는 꽃같이 예뻤는데 넌 어떻게 그 모양이니? 매일 저를 흉보는 말을 듣는데 제 몰골이 멀쩡할 리 없었죠. 제가 봐도 제 모습은 눈에 띄게 안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속상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만 해도 화사했던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물만 마셔도 속이 쓰리고 그때는 제가 정말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병원에 가봤는데 위궤양이래. 먹는 것마다 체하더니 위염도 아니고 위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의 스트레스를 키우는데 역할이 컸죠. 당신 진짜 예민한가 보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을 얻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만 들으면 이상한 건 저뿐이었어요.
어머님한테 당신이 우리는 아이 좀 천천히 갖기로 했다고 말해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셔. 자꾸 아이 가지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스트레스야. 어른이 그 정도 말씀은 하실 수 있지. 내가 계속 이렇게 아파도 상관없어?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시댁이라면 무조건 싫은 거야? 그거 옆에서 보기 안 좋아 보여. 제발 우리 엄마랑 잘 좀 지내.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것도 간섭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제 위가 더 딱딱하게 굳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의 뜻은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예민한 거라고 몰아가는데 그건 남편이 실제로 당해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걸 매일같이 듣는데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전부 귓등으로 들었어요. 어떨 땐 정말로 제가 이상한 건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겠다. 며느리가 자꾸 아프다니까 내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집안일도 좀 해주고 그러려고. 어느 날 저녁 이번에도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잘 됐다. 와, 진짜 우리 엄마처럼 며느리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남편은 신이 났고 저는 아연실색했죠. 매일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저를 돌봐주려고 집에 들어온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 가까이에서 괴롭히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금 살던 집도 있으실 텐데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그 집은 어떻게 하시게요? 그 집 계약 끝났어. 마침 갈 데도 없는데 잘 됐지 뭐. 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하시지. 엄마가 아들 두고 어딜 가요?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것을 잊은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은 저의 의견을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까지 말했는데 그런 얘긴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 미치는 건 저 혼자였어요. 전 싫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솔직히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거 불편해요. 당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 생각해서 엄마가 들어오시겠다는 거잖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남편이 저에게는 딱 부러지게 말도 잘하더라고요. 저만 또 예민한 사람이 되고만 거죠. 시어머니는 싫다는 저의 말에도 아랑곳 않고 그날 저녁 바로 짐까지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질색하고 싫었지만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저와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악몽이 시작된 거였어요. 넌 어떻게 살림 하나 야무지게 하질 못하니? 대학까지 나왔다는 애가 이럴 때 보면 멍청한 것 같아. 지금 어머님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트집 잡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말버릇 보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참고 있는 줄만 알아라. 솔직히 예전 같으면 결혼해서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쓸모없다고 바로 쫓겨났어. 결혼을 했으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궁지에 몰린다 싶으면 항상 애를 가지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저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말만 하면서 지내도 불편할 수 있는 사이에 막말을 들었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조선시대에나 할 법한 얘기를 하세요? 아이도 못 낳으면 너희 둘이 인연이 아닌 거 아니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대는 것도 모자라 선을 넘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더 의기양양한 거겠죠. 인연이 아닌 것 같으면 일찌감치 이혼하는 것도 그리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눌러앉아 살기로 마음먹은 건 우리 부부를 갈라놓기 위해서라는 걸요. 부부의 일에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속이 뒤집히고 화가 났죠. 남편이 이것을 알고도 시어머니를 집에 계속 있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곧장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보고 당신이랑 이혼하래. 이런 말을 하시는데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돼? 아니,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하셨지? 남편도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계속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하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당신까지 왜 이래? 중간에 있는 나 생각해서 좀 참고 엄마랑 잘 좀 지내봐. 그럼 이제 어머님한테 용돈 주는 것도 그만하고 어머님 나가시라고 해. 안 그럼 나 진짜 이혼이야. 나 못해. 당신에게 말은 안 했지만 엄마 생활고에 시달리셨나 봐. 나 우리 엄마 불쌍해서 못 내쫓아. 그럼 당신은 어머니랑 살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챙기느라 와이프가 아파도 참으라고 하고 있는 돈도 다 갖다 바치는 남편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아들이랑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을 거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겨우 견디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막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매일 위궤양 약을 달고 사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 아무래도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해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나타난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남편은 끝도 없이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고 어머님은 저한테 이혼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라니? 그 여자가 왜 너희한테 나타나? 저랑 남편은 아이도 천천히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게 인연이 아니라고 헤어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헤어지려고요. 내가 당장 갈 테니까 그 여자 어디 도망 못 가게 꼭 잡아놔. 시아버지가 놀라서 묻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락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던 시아버지였기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가 집에 들이닥쳤죠.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의 모습에 많이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여기로 어떻게 왔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시애미 노릇을 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켜? 노발대발한 시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내가 못 올 때 왔어?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주춤하던 시어머니가 되받아쳤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내 며느리한테 애를 낳으라고 시집살이를 시켜? 네 아들도 아니면서 어디서 시애미 노릇을 해?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야말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저에게 왜 아이를 안 낳으냐고 그 난리를 쳤던 거였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어도 내 아들은 맞아. 바람나서 쫓겨난 주제에 뭐? 네 아들? 너 때문에 애 엄마가 제 아들도 보지 않겠다고 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젠 내 아들 가정까지 파탄을 내려 해?
내가 너 오늘 가만두나 봐라.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잡아 끌어다가 현관 밖으로 내쳤어요. 솔직히 그 나이에 내동댕이 처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야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고 시아버지가 가정이 있는데도 외도를 해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시아버지와 남편의 친모가 이혼을 한 거였고 시아버지와 그 여자는 같이 살았는데 외도가 습관인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죠. 남편이 너무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의 엄마인 줄 알았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봐 이 일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함구했던 겁니다. 그러니 시아버지는 남편이 그 여자와 가끔이라도 연락을 하면 끔찍하게 싫어했던 거죠. 친모가 아닌 것 같다는 저의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외도를 저지른 시아버지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그 여자가 더더욱 소름 돋게 싫었습니다. 남편의 친모도 아니면서 저에게 독한 시집살이를 시킨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돈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저에게 아이를 왜 안 낳냐고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던 건지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나고 저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혼자서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는 어디 가셨어?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친모도 아닌 그 여자를 먼저 찾더라고요. 나갔어. 그 여자 당신 친어머니 아니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어딜 나가?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충격을 받은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제야 친모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에 슬퍼서 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주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다. 남편의 말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 와중에도 그 여자 걱정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고도 엄마라고 부르는 남편을 보는데 솔직히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당신 친엄마 아니니까 이제 찾지 마. 나도 그동안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리고 불쌍해 하지도 마. 당신이 그동안 이용당한 거야. 남편에게는 잔인하지만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내내 충격을 받은 얼굴로 있는데 저도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시어머니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거길 바랄 뿐이었죠. 가짜 시어머니 때문에 몸까지 상하고 괴로웠지만 이제라도 그 여자만 없으면 남편과 다시 잘 지낼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집에서 혼자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쫓겨났던 그 여자가 다시 들어온 거였죠. 네가 네 시아버지 불렀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면 다시는 발걸음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자기 발로 기어들어왔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여긴 왜 오셨어요? 제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저 남편에게 돈 뜯어가며 저를 괴롭힌 사람일 뿐 그 사람은 제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너 때문에 나 살 집도 잃고 너 때문에 아들도 잃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좀 줘야겠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발상은 어떻게 생각해내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돈밖에 모르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따지고 보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이혼을 하라고 해놓고 무슨 돈을 내놔요. 어제 금앙신을 당하고도 부족해서 여길 찾아왔어요? 저는 말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반성은 안 하더라도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것도 화가 났지만 그 와중에 뻔뻔하게 돈을 요구한다는 게 정말 열이 받았습니다. 네가 돈 주기 전까진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 시모의 얼굴에 던졌어요. 그렇게 돈이 좋으면 가지라고 거지에게 적선을 하듯이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나가요.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일 생각도 하지 말고. 저는 말 그대로 그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존심도 없는지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줍고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탐욕이 가득 담긴 얼굴이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죠. 다시는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요. 그 이후로는 몇 번 더 찾아오긴 했지만 시아버지를 부르겠다고 했더니 그 뒤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그림자가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였어요. 갚아야 할 카드 빚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산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어디에 쓴 건지 알아야 했죠. 지피는 데는 있었습니다. 카드 빚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남의 우편물을 왜 함부로 보고 그래?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하는 편이었는데 카드 명세서를 봤다고 남편이 짜증을 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날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안 봐? 설마 이 1,000만 원이 그 여자한테 들어간 돈은 아니지? 엄마가 갈 데도 없고 너무 힘들게 지내셔. 당신 정말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돈을 막 쓰고 있었던 거야? 이거 말고도 또 돈 들어가는 거 없는 거지? 당신이 우리 엄마 내쫓아서 우리 엄마 지금 갈 데도 없어. 그래서 내가 원룸 월세도 내주고 있고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안쓰러워 죽겠어. 가짜 시어머니를 완전히 내쫓았다고 믿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은 카드비 1,000만 원도 모자라 그 여자가 사는 집도 얻어주고 용돈도 현금으로 따로 주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제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또 돈을 뜯기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친엄마도 아닌 사람한테 왜 이렇게 휘둘리는 거야? 불쌍하잖아. 그래도 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나한테 엄마라고.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그리운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우유부단하고 너무 정이 많은 성격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남편의 엄마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이 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다시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당신이 나 좀 이해해줘. 나 엄마 없이 지내면서 진짜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 이혼하자. 나 그동안 충분히 힘들었고 충분히 아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이제야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더는 이런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이런 식의 대화도 전부 지긋지긋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제 말을 귀 기울인 적은 없으면서 자신이 이해받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가 이해해 줄까요? 적어도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이제는 인연이 다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줘. 홧김에 하는 말 아니고 이제 내가 나갈 테니까 네 엄마랑 잘 살아봐.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서는 갑자기 짐을 싸들고 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고 얘기를 듣던 친정엄마는 격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시아버지가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했어. 네 남편한테 아주 크게 실망했다. 네가 다시 합치겠다고 해도 내가 반대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친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화를 내셨어요. 저는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그 집보다 친정에서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위궤양을 앓았던 것도 며칠 만에 나아지더라고요. 몸이 낫자마자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부터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새 프로젝트 때문에 입사 제안까지 받았어요. 전 직장에서 저의 경력을 좋게 봐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시 입사를 하면 남편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았고 결혼 생활도 끝난 마당에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 때문에 직장에서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회사에서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집을 나가면 어떡해? 전화는 왜 안 받아? 우편으로 이혼 서류 보내면 다야? 나 그거 찢어버렸어. 이제 집으로 돌아와. 출근 첫날에 남편은 저를 붙잡아 비상 계단으로 부르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우리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투었을 뿐 정말로 이혼할 리 없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홧김에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부탁이니까 빨리 이혼해줘. 그런 남편을 보면서 한때는 이 비상계단에서 몰래 입을 맞추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 장소에서 이혼을 말하게 된 건지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나 이제 엄마랑 연락 안 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가짜 엄마랑 갑자기 왜 연락을 안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왜? 엄마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까지 해서 드렸는데 갖고 사라졌어. 그 뒤로 연락이 아예 안 돼. 나도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어. 그 여자는 나를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야. 당신 나가고 나한테 돈 달라는 말을 거의 매일같이 했어. 사치스럽기도 또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이것저것 사는 것도 많았어. 내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대출까지 받은 거야. 우리 갈라놓은 것도 나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은 시어머니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혼자가 되면 자기가 다루기 더 쉬워질 것 같으니 이혼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조금만 현명했더라면 우리가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제대로 놀아난 거죠. 있는 돈도 다 뜯기고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친 남편이 그제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남편에게서 더는 뜯어낼 게 없다는 걸 안 그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다 알았으니까 날 찾는 거야? 당신까지 나 버리지 마. 나 그 대출금까지 갚으려면 미쳐버릴 것 같아. 이제 당신도 일하니까 우리 같이 대출금 갚고 이제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 나 이제 당신한테 잘할게. 혹시나 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출금 같이 갚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버려지고 나서야 제 생각이 났다는 남편이 저에게 대출금까지 같이 갚자는데 저는 남편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멍청하고 한심해서 남편이 안쓰럽다고 느끼는 마음까지 전부 증발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대출 받은 게 대체 얼만데? 1억 5천 정도 돼. 그 잠깐 사이에 1억 5천이나 대출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던 남편이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이제 일도 시작했으니까 대출금 같이 갚을 사람이 필요해서 같이 살자는 거네? 아이, 그런 건 아니고 나 당신 그리웠어. 당신은 현명하고 항상 나를 위해 말을 해주는 사람이잖아. 나한테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건데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왜 당신이랑 그 멍청한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건데? 우리는 부부잖아. 착각하지 마.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위궤양 걸리고 못 견디겠다고 할 때 너 어떻게 했어? 내가 예민한 거라고 그저 참으라고만 했잖아. 그런 널 어떻게 믿고 같이 살아? 너는 뭘 그렇게 잘했는데? 애원하던 남편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마치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처럼 따지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보지 못하고 남탓만 하는 남편이 어리석어 보였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네가 우리 엄마 내쫓지만 않았어도 나도 대출까지 받아서 돈까지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제는 자기가 대출을 받은 게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제가 받으라고 했나요? 자기가 가짜 엄마에게 속은 게 제 탓인가요? 남편의 황당한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까지 불러서 우리 집 쑥대밥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내쫓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엄마 불쌍해서 대출까지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도 네 책임이 없어? 너도 대출금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 남편에게 저는 세상 나쁜 년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의 회로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죠. 이제는 시아버지를 부른 일까지 트집을 잡으며 모든 걸 제 탓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남자에게 애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네 가정사 복잡한 건 안 된 일이지만 그걸 내 탓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럼 나도 한번 읊어볼까? 내가 용돈도 주지 말라고 했고 우리 집으로 들이지도 말라고 할 때 넌 뭐 했어? 너는 남편 보기를 우습게 하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거잖아. 이혼해. 그리고 이혼은 해도 대출금은 너도 같이 갚아야 할 거야. 이 남자는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는 이걸로 정말 끝이었죠. 아쉬운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은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다면서 이혼 소송을 했더라고요. 대출 빚을 저도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웃기만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네요. 의뢰분께서 대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게요. 오히려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위자료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조용히 합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던 저는 그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리는 이혼을 했고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판결은 당연한 일이었죠. 나 대출금 갚는 것도 힘든데 위자료까지 내는 거 무리야. 나도 그때는 화가 많이 나서 그랬어. 그래, 대출금까지는 안 갚아도 되는데 내가 위자료까지 내는 건 진짜 힘들어서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애원을 했어요. 전부 제 잘못이라며 소리치며 대출금을 갚으라고 할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게 더 꼴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찌질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사람과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가끔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주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도 크게 스트레스는 아니었어요. 그저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니 불편한 일도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을 봐도 그저 돌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대로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신경 쓸 수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직으로 새로 입사한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 것이었죠. 같은 부서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친구가 동료가 되었는데 저를 유독 잘 따랐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만 계시는데 1살 어린 제 또래의 동료가 생기니 저도 반가워 잘 챙겨주었죠. 재원 씨와는 둘이 남아 야근을 하는 일도 많았고 야근을 마치고 맥주 한잔 마시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파혼을 한 것보다 배신을 당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재원 씨는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앞둔 사람과 파혼을 하고 직장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재원 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혼했어요. 2년 결혼 생활하다가 헤어졌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럼 과장님은 다시는 남자 만나기 싫어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야죠. 잘 됐다. 재원 씨와는 대화가 잘 통했어요. 저보다 1살 어렸지만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고 전 남편은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서로 사귀자는 말을 하지는 않은 상태로 우리는 썸을 탔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마다 둘이 식사를 함께 하거나 맥주 한 잔을 마시며 데이트를 했어요. 대단한 데이트도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연애라도 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지고 피부도 생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재원 씨와 둘이 술을 마시는데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재원 씨가 그날은 차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차 가져왔는데 술 마시면 어떡해요? 오늘은 대리기사님 부를 거예요.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내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고 들어갈게요. 매일 택시 태워서 보내주는 게 마음에 걸려서 일부러 차 가져왔어요. 재원 씨와 둘이서 맥주를 마시고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시간이 많이 늦었길래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리를 불렀는데 나타난 사람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대리 부르셨죠? 급하게 뛰어온 전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재원 씨를 향해 생글생글 웃으며 묻더라고요. 네, 기사님. 일단은 여기 여자분 먼저 데려다 드리고 저희 집으로 가려고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 순간 전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재원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회사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재원 씨는 전 남편이 회사 사람인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재원 씨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기사 알아보셔야겠어요. 전 남편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저와 재원 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야 했어요. 솔직히 놀라긴 했지만 전 남편이 신경 쓰이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리운전도 하고 있나 보다 했죠. 많이 예뻐졌네. 재원 씨와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제 앞을 막아 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저 자식이랑 만나는 사이야? 내가 대답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대출금 갚아야 할 의무가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전 남편의 존재가 귀찮기만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던 말던 그걸 간섭하려 한다는 게 짜증이 날 뿐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나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헤어진 사이에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너 나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아직도 나한테 미련 있는 거지? 전 남편의 착각이 황당하기만 하더라고요.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었어요. 미안한데 이혼 이후로 당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 저는 이미 너무 피곤했고 전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지치기만 했습니다. 요즘 설레고 좋기만 했는데 전 남편과 대화 몇 마디 나눈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당신이 이러면 나도 연애할 거야. 지금이라도 후회하면 말해. 용서해 줄게. 이 사람이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해봐야 본인만 초라해진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출금 갚느라 대리운전하면서 투잡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헛소리할 시간에 돈이라도 더 벌어. 당신 아직 위자료 다 안 줬잖아. 저는 그대로 전 남편을 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야말로 회사는 난리가 났죠. 전 남편이 아침부터 신입사원에게 고백을 했다가 대차게 차인 거였습니다. 그게 회사에 소문이 나서 점심시간엔 모두가 전 남편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고백받은 여직원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한 20대 중반의 어린 친구였는데 충격을 받았는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답니다. 정말이지 이 남자의 바닥은 어디까지인가 놀라울 뿐이었어요. 제가 남자를 만나는 게 열이 받았는지 홧김에 어린 신입사원에게 고백을 한 거였어요. 미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남자가 제 전남편이라는 게 창피했습니다. 고백받은 여자는 대체 무슨 죄라고 그런 짓을 벌인 건지 정말 집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잘 달래서 그만두지 못하게 했고 전 남편은 며칠 뒤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원 씨와 사람들을 여전히 잘 만나고 있어요. 재원 씨와 결혼을 할지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다가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일하면서 연애도 하고 또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생겼으면 얼른 결혼도 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조금 망설여지기는 해요. 결혼은 인내해야 하는 것도 많지만 또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배워서인지 결혼을 한다는 게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혼을 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참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절대로 참기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도 참으면 호구가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